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화가였던 나혜석 선생인데요. 나혜석 선거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나혜석 선생 소개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화가, 시인, 그리고 또 여성운동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근대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혜석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신여성이라는 낱말이 같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신여성이라고 하면 1920년대 흰색 저고리에 그다음에 짧은 검정 치마, 구두를 입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양장을 예쁘게 차려입고 양산을 든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마 신여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을 것 같은데요. 짧은 머리예요. 단발. 짧은 머리. 당시 사람들은 그 짧은 머리를 한 여성들을 머리가 짧다라는 의미에서 모던걸과 비슷한 발음인 모단걸. 모단걸의 뜻은 못됐다, 이런 못됐다요? 뜻이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과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못됐다, 정말. 그런 별명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정말 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그 모던걸, 뭔가 현대적인 여성을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상을 좀 반영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 이 신여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먼저 쓴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습니까? 미국, 영국, 어디예요? 일본. 웬만하면 산업혁명 당시에는 이 나라가 다 뭔가 최초를 먹었죠. 영국. 영국. 예, 영국에서 이제 뉴 워먼, 뉴 외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뉴 우먼? 발음이 조금 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또는 이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쟤네들은 좀 뭔가 새롭네. 그래서 이렇게 그쪽도 꼭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뉴 외민, 뉴 워먼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여성이라고 하면 좀 기존의 관습을 깨고 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드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되는데 당시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들대로 이 신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나혜석도 사실은 비슷한 궤적을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있는 집 아이였기 때문에 신식 교육을 일찍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었던 3.1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진명여고보라고 하는 곳으로 편입학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졸업할 때 학과 성적이 우수해서 장래가 기대된다라는 신문 기사에 10대에 이미 실렸다는 점에서 어떤 셀럽의 모습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보여줬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문상에 오르내릴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대단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그림 교육도 좀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내라기보다는 외국에 가서 유학까지 이제 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좀 부유한 집안이었고 다행히도 그리고 오빠들이 쭉 있었어요. 또 오빠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나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게 국내 최초 여성으로서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유화를 전공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화 전공한 것도 이거는 남녀를 떠나가지고 또 국내 최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신문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혜석은 이제 최초라는 낱말이 계속 쫓아다니는 그렇네요. 여성인데요. 네. 그래서 1921년에 이제 동아일보에 최초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개인전을 열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여성으로서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장래가 촉망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의 요소가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신여성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혜석 자체도 좀 능력이 있던 여성이었지만 집안 자체가 뭔가 여성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용인 군수를 역임할 정도로 조금 넉넉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남매가 전부 다 신식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안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이 나중에 소설에 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 이 가부장제, 조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했던 부분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어떤 경험을 담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학교 가기 전까지 나혜석의 이름이 해석이 아니라 아기라는 뜻의 아지로 이제 호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활동을 시킬 생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학교는 보내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나혜석 선생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교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용돈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회활동을 하는 거를 못마땅해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점에서 집안의 분위기는 교육은 시키지만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혜석 선거를 발견하다라잖아요. 그 태어나서 좀 생활하던 때가 일제강점기란 말이죠.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좀 선거에 대해서 모르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몇천 년 동안 이제 군주제를 계속해 왔고 뭔가 이제 사상가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군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디모크라시를 번역을 하는데 도무지 마땅한 말이 없어서 하극상이다. 이렇게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래도 개항이 되고 좀 힘들었지만은 조금씩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차차 지나가면서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입헌민주정 또 공화정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식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결국 만들어진 상해임시정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공화국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민주주의와 게다가 선거 거기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첫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48년은 공교롭게도 나혜석 선생이 작고한 해거든요. 맞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 선거를 발견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그걸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최초라는 말이 붙게 되는데요. 최초.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최초로 세계 여행을 했고 거기서 정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와. 요즘 같은 시대도 세계 여행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나혜석 선생은 떠날 때는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바다를 통해서 돌아왔다는 점에서 지금 세계 여행보다 훨씬 더 진짜 세계 여행에 가까운 모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떠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나혜석 선생이 선거를 발견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그럼 떠난 때가 언젠가요? 나이가 이제 31살일 때 이제 남편과 함께 떠났다 그러는데 좀 재밌는 게 이분의 그 인생이 좀 그래요. 태어나실 때가 1895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아관 파천이 있고 또 독립협회가 설립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1919년이 어떻게 보면 그분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옥고까지 치러요. 5개월 정도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김우영 변호사가 이제 그 독립운동 관계해가지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거기서 선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인생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48년 정부수립과 같은 해에 또 이제 숨을 거두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참 드라마틱하게 겪은
그렇네요. 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김우영 변호사 결혼할 때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하던데요. 김우영 변호사와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럽니다. 조건이요. 첫째, 지금처럼 나를 계속 사랑해 줄 것. 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남자가 그러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예. 이게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2번째가 중요합니다. 계속 내가 그림 그리는 거 허용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 세계를 존중해 달라는 거죠. 그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파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3번째가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김유영 변호사가 2번째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난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싫으니까 만나게 하지 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파격적. 그렇네요. 네. 마지막 조건이 나에서 이분이 원래 첫사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묘비를 세워줄 것. 첫사랑의 묘비를요? 첫사랑의 묘비를 당신이 이렇게 세워줄 것. 이 4가지 조건이었다고 그럽니다. 일단 뭐 2번째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3번째와 4번째가 네. 정서상으로 좀 받아들이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관일 선생님은 만약 그런 조건이었다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그러면 그 조건이 4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라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청첩장도 신문 광고를 내서 했던 네. 나혜석 선생이 이제는 남편을 데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 장소가 최승구라고 하는 시인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이제 묘비를 세워달라고 조건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러니까 생각의 여지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과 나눴던 편지,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이 사람의 묘비를 세우는 것으로 나는 이 사람을 완전히 잊겠다. 아 그래도 전 싫어요. 당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횡보 염상섭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리와 거의 비슷한 소설을 하나 씁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나혜석과 그다음에 최승구, 그다음에 이제 김우영의 이야기를 금방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역시 보통의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지금 힘든데. 분명히 우리가 박광일 작가님한테 여쭤봤는데 본인 말씀하셔서 그러니까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는 뭐 이야기신 잠깐은 거죠. 커트를 하고 이제 이게 이 사모님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주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뭔가 법과 정치적으로 정치를 어려운.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과학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학 개론을 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가 이렇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정권과 선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그 시대로 치자면 정말로 파격적이고 그렇습니다. 혁명적이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뭐 만삭의 몸으로 전시회도 열고 좀 탄탄대로 길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927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남 이녀 애가 셋이 있었는데 당연히 데리고 가기보다는 이제 시댁에 맡기고 예, 맡기고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나섰죠. 그래서 뭐 일단 중러시아부터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럽에 그래서 뭐 독일, 뭐 폴란드 오래 머물렀고 상당히 많은 걸 느꼈던 데가 이제 프랑스 파리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렇게 쭉 돌아와가지고 총 1년 8개월 23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아까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2차례의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만남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선거와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연애? 어나더맨 오, 흥미진진하네요. 최린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파리에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선거 속 이야기. 조선 여성 최초로 세계 일주에 나선 나혜석이 발견한 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나혜석 선거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세계 일주를 시작한 나혜석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선거권이 남성보다 한참 늦지 않았나요? 유럽만 할 게 아니라 다 늦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성의 선거권은 다 늦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통 선거,
그 평등선거, 비밀선거 이런 것이 딱 짚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18세기 후반이 돼서야지 선거권이라는 것이 좀 존재합니다. 일단 20세기로 넘어갔어야지 그 성인 남성들 모두에게 부여하는 걸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 상당히 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야만 이제 선거라는 거에 여성들도 자신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치렀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여성 참정권의 역사가니까 지금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이제 연표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장 이런 식의 여성 참정권을 준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1893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그다음에 프랑스가 1944년입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제 남녀 선거권을 준 게 1948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성 참정권만 놓고 보면 뉴질랜드가 약간 독특하지만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혜석은 이 선거를 도대체 언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1927년에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928년 7월 달에 영국 런던을 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뭔가 다른 일로 런던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흥미로운 만남을 하나 갖게 되는데요. 바로 여성 참정권 운동자 연맹의 회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때부터 싸워왔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고 그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서 지금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기록엔 남아있지만 그런 얘기를 덧붙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곧 얻을 것 같다. 왜냐하면 1928년에 이 해에 여성 참정권이 영국에서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멀린 팽크허스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 몇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참정권 운동을 끌어왔었고 이 에멀린 팽크허스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서 단식을 하니까 법을 바꿔서 단식하면은 병원에 보냈다가 또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10번 넘게 감옥에 갔던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혜석이 본 거죠. 그러면 조선의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이제 삼천리라는 잡지에 이제 기고를 하게 되면서 구미의 여성들은 이렇게 참정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고 온 이야기, 회견기라고 하는 기록으로 그거를 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드디어 나혜석은 여행 속에서 정치 그리고 선거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에멀린 팽커스트를 만난 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쉽게도 이 나혜석 선생이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한 달 전에 에밀린 팽커스트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상당히 존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 사람 히라스카 라이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혜석 선생이 나중에 이제 신여자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네. 이제 목사의 따님이었다가 나중에 스님이 되는 김일엽 스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학당의 이사장이었던 김한란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히라스카 라이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라스카 라이초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은 나혜석이라는 인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라이초가 이제 그 세이토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세이토라는 잡지를 참고해서 만든 게 신여자가 되는 거고요. 히라스카 라이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여성은 태양이었는데 지금은 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사람인데 여성도 똑같이 사람이라면 태양처럼 빛을 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일본에 있는 여성들은 그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달이 되어버렸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말이 원래 그 아마데라스 오미감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시조를 그러니까 시조의 핏줄을 이었다고 하는 그 최고신 태양신인데 여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시대에는 여성 일왕이 꽤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여성은 이제 일왕이 될 수 없는 조항도 생기고 점점 모든 것이 너무 남성 위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 일본은 아니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우파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시에 뭐 간통을 하게 되면은
남성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성들은 처벌을 문제가 받는 돼요? 조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세계 여성들에게 그건 모두 구한다라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네, 한동안 관통죄는 여성한테만 적용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히라스카 라이초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세이토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여성 참정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말하자면 그때까지의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메가더가 진주를 해서 새롭게 이제 미군정으로 체제를 다 바꾸었고 그러면서 1945년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여성한테도 똑같이 투표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사실 뭐 그 히라스카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은 또 있었어요. 일본에도. 1878년에 고치현이라고 하는 한 지방에서 그 구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구스노세 기타라고 하는 여성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호주였거든요. 그러자면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세금도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금은 내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는 못한다, 선거는 못한다. 이건 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시 되면서 호주에 한해서만은 여성한테도 투표권을 주자 이렇게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더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또 뒤로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한 3년 만에 그런 거 취소, 앞에 거 취소. 어떻게 여성한테 하면 이 투표권을 말도 안 되지 취소하고 좀 뒤에 한 1890년대에는 그 여성이 정치 선거 말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어머. 가령 여성이 셋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해도 안 돼. 무슨 선거 유세장에 나가서 들어도 안 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탄압 가깝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누르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히라스카 라이처라든가 그런 여성 운동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저변은 그렇게 확대돼 나간 거죠. 여성이 참정권을 얻기까지 정말 무수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일주가 이 나혜석 선생의 좀 운명을 바꿔놨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곳에서 선거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 앞서 이야기하신 이제 네. 그 체린과의 또 다른 만남도 남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김우영의 친구였던 이제 최린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연인 관계로 왜 그래?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아마 부인에게도 화가 났을 거고 네. 친구에게도 화가 났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잘못된 만남을 불렀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1929년에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혜석 선생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이혼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문제가 남성과 여성, 특히 여성의 정조라고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한 관심과 비난을 받았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기거할 데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에 대한 환멸도 좀 많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후덕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충청도에 있는 후덕사에 그 아까 잠깐 나왔었던 일종의 친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력 스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숙녀가 되고 싶다 해서 찾아갔는데 이력 스님도 약간 좀 기구하달까 또는 신여성다운 면이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거기 있는 일본 분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셔가지고 네. 애를 낳아요. 스님인데요?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죠. 돌아와서 이제 스님이 되신 거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김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엄마 찾아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조선으로 와가지고 엄마를 찾아갔지만은 김일엽 스님은 이제 스님이 이미 된 사람이고 하니까 상당히 좀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나혜석 선생은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친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스님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정이 많아서 출가해가지고 숙녀가 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후덕 여관이라고 후덕사 옆에 여관이 있는데 거기서 김택신 씨하고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분도 나중에 숙녀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게 마지막으로 편안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프면서 그렇게 그 삶을 보내시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몸이 점점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좀 과거에 그 화려했던 나혜석은 그 간대가 없는 사라졌네요. 네. 그런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시죠. 그 나혜석 선생의 그 죽음 같은 경우에도 관보에 뭐 무연고자 시신을 찾아가라 이렇게 좀 실렸다고 하니까 그 광고가 실린 후에 이제 그 죽음이 알려졌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학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을 좀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김소사, 이소사 이렇게 부르는 김소사, 이소사? 소사라는 말이 이제 좀 혼인한 여성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1898년에 서울의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김소사, 이소사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신식 학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학교가 많지 않고 특히 여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만들자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인권을 받았으니 여성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은 참정권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권도 같을 거고, 동시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권 설시 통문이라는 걸 만드는데 줄여서 보통 여권 통문. 이렇게 하는 것이 1898년 9월 1일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실은 이 운동은 이제 순성여학교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학교가 조금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놓고 보이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뭐 찬양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1900년대 이후에 여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1919년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시위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오늘 선거학개론의 인물은 여권 통문을 발표했던 1898년의 이소사, 김소사 그분들을 오늘의 인물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김소사, 이소사를 꼽아주셨고요. 교수님은요? 예, 저는 이제 에밀린 팽크하퍼트보다 좀 이렇게 오래전에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를 좀 뽑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부유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대의 이제 엘리트였죠,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보면 사상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루소가 쓴 인간 불평등 기원론하고 사회계약론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론 첫머리에 나오는 우리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사방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진짜 끝내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루소에 심취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인간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1792년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옹호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말하자면 그 초기 여성주의에서의 뭐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이 되죠. 근데 이분이 나혜석 그 선생하고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뭔가 하면 이분이 그 1792년에 그 책을 쓰고 나서 재평가를 받기까지 한 100년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생활 때문에. 이분이 말하자면 결혼을 3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3번째 남자, 이제 고두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뒤에 고두인이 자신의 그 부인, 그러니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를 추억하면서 책을 써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결혼을 뭐 3번을 해? 제대로 결혼 안 한 경우도 남자랑 산 경우도 있어. 사생활을 낳았어.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거의 스캔들처럼 비친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본인 사생활에 관련된 좀 이렇게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본인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무슨 주장이든 그런 건 다 빛이 바래고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혜석 선생이 그 뭐 불륜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뭐 독립운동에서 여권운동에서 무슨 새로운 예술을 개척한 거에서 다 묻혔던 것처럼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100년 동안 그냥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좀 조명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좀 나혜석 선생의 삶과도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혜석 선생을 통해서 선거 이야기 그리고 선거 인물은 전체적으로 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